안녕하십니까. 장애의 먹지론 제3주차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2교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장애인의 현황, 그 다음에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 아무튼 이 장애 유형과 장애 현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장애인의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현황. 자, 장애인의 현황은 이제 한국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장애인 인구 추정수가 2011년부터 260, 2020년에도 260. 큰 차이는 없죠. 이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애인 출연율은 5%,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등록된 장애인 수가 이제 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데 또 250만 명. 비슷합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런 이제 등록의 이제 현황인데 사실 이제 요 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 장애인의 어떤 현황은 이제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꾸준히 이제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그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황이 그 장애인 이제 출연율을 볼 때도 2011년 기준 점점점점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둘씩 좀 알아볼 게 있는데, 이 고령자의 증가에 기인해서 장애인 수가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은 49.9%. 그러니까 250만 장애인 중에 한 65세 고령자가 거의 50% 된다. 굉장히 이제 고령하죠. 그리고 50세 이상 범위를 넓히면 무려 78.6%. 상당히 장애인 고령 비중이 높다는 거죠. 최근에 노인복지 고령화 심각한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애인 쪽에서도 노인복지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60세 이상 9억에서 14억 명으로 증가하고 기대 수명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고령자의 증가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련된 만성질환 이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증가에 기인해서 장애인 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이 49.9%, 50세 이상 모듈은 78점. 어쨌든 장애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황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실태조사 2020년 자료인데, 하나둘씩 이제 장애인의 분포, 그 다음에 뭐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정신 장애 이제 가장 크게 나누는 분류죠. 그래서 지체 장애부터 저 끝에 정신 장애까지 총 15개가 우리나라는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인원 분포도 쭉 남아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46.4%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 뭐 말 그대로 지체장애라 하면은 손, 발 이런 게 불편한 사람이 떠올리죠. 그런데 사실 지체장애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통, 뭐 상지, 하지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이런 네 가지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 그 다음에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 변형이 있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체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은 소아마비, 절단, 근육질환, 척추 손상, 관절염, 신경근급계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이 무려 46.4%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다 잠재적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수술이나 절단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후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지체장애입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게 청각장애입니다. 14.7%. 청각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2, 3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이제 청각장애가 있고 여기 인원도 나와 있네요. 38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보면은 아마 시각장애 뭐 뇌병변장애도 9%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적장애. 지적장애도 상당히 많은 거죠. 8%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 1%, 3% 무려 저기 그 내부 기관장애로 들어가면요. 심장, 간, 장로, 유로, 간장, 호기장애 다 0.2, 0.5, 0.3, 0.4 뭐 상당히 적죠. 안면장애도 0.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50만 장애 인구 중에 지체장애가 46%로 120만 가장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 14% 38만 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가 되겠죠. 시각장애 9.6 시각장애 뇌변정장애 25만 명 그 다음에 지적장애 8.2% 21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5% 3%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보면 분류는 이제 15가지로 나눠 있지만 지체장애의 거의 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15%가 이제 청각장애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2, 0.5, 0.6 이렇게 소수도 굉장히 많다. 특이한 점은 생각보다 지적장애,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죠. 그러니까 지적, 자폐, 정신장애 3개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가 무려 13%. 그 중에서도 지적 장애가 8.2% 가장 높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장애인의 인원, 100분위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록장애인을 보면은 전국에서 그 보시면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뭐 여기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 통계인데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서울은 3.87, 부산은 3.75, 그 다음에 인천이 5.04, 광주가 5.39, 대전이 6.89, 울산이 7.17, 세종 1.39 이렇게 이제 100분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보통 대도시, 광역 근데 많이 있고 서울하고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장애인 수가 조금 적죠. 의외로 인천이나 광주, 대전 수치상으로는 울산이 가장 높네요. 7%. 그 다음에 대전.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뭐, 지적장애인이 정신질환, 제일 많은 지역 분포도가 시설이 전라북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장애 쪽으로 보시면은, 그 시설이 많이 분포된 데가 또 경상북도에가 많이 있어요, 시설들이. 정지는 또 전북에 좀 있고, 이런 것처럼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좀 분포도가 좀 다르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장애의 그 유형과 기준에서 이제 지체 장애부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 이제 외부 장애, 지체 장애. 지체 장애는 여기 나왔죠. 크게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이 네 가지가 큰 카테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장애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등록장애인의 250만 중 50%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병원, 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겠죠. 그래서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뭐 접근성, 뭐 경사로, 뭐 엘리베이터 등등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기 쉬운 집 근처의 의원은,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통계는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실제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뇌병변 장애. 그죠?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 뇌병변의 기준이 뭐냐면 뇌성마비, 뭐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뇌 기능적 변형이 와가지고 발생해서 신체적 장애로 보이는데, 근데 일상생활의 동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뇌병변 장애는 크게 뇌성마비와 뇌졸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성마비는 뇌신경계 손상으로 해가지고 운동장애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근육 조절도 좀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 기능, 뭐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병변 장애 증상인 어떤 마비, 이 정도라든지 범위 이런 거 유무에 따라서 팔다리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성마비는 결국 유전적인 요인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유전적인 요인하고는 거의 무관하고 그냥 유아기 때 뇌손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미성숙, 뭐 난산, 뭐 산소 부족, 뇌망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경 손상을 입은 결과가 바로 뇌성마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뇌병변 장애,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는 장애 부위 및 종류, 뭐 동반 장애 유무, 뭐 의사소통 방법, 발생 장애, 발생 시기, 주된 장애 원인, 진단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뇌병변 장애는요,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겠다.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뭐 하나씩 잠깐 읽어본다면, 언어장애는 말 그대로 언어장애 유형이 있고요. 수어 사용, 여부, 의사소통 방법, 그 다음에 뭐 지적장애는 뭐 의사소통 능력, 주된 장애 원인도 공부를 하고요. 또 자폐성 장애, 뭐 뇌전증, 동반하는 거, 뭐 정신장애 등등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우리가 이제 장애 입을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장애는 투석하는 거, 그죠? 뭐 신장 기능이 90% 이제 기능을 이럴 때 투석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 힘든 어려움이 많죠. 그 다음에 심장장애, 그 다음에 호흡기장애. 의외로 호흡기장애도 뭐 산소치료 처방, 뭐 가정 내 인공호흡기 뭐 등등 어려움들이 참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간장애 이제 간 기능, 간 이식, 안면장애는 이제 얼굴 안면, 뭐 변형, 뭐 여러 가지. 장루요로는 뭐냐면 이 장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공항문 같은 거, 그러니까 대변에 문제가 있는 거. 요로 같은 경우는 방광, 소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루 요로장애 이런 사람들은요, 복벽을 통해 가지고 체외로 대변이나 또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체 보조 장치를 딱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상생활이 힘들고 사회활동도 어렵고 대인관계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장루 요로장애 있고 뇌전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 특성.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지체장애, 아까 설명드렸죠. 신체 골격, 근육, 신경증, 어느 부분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고, 원인은 지체장애 형태는 신체 일부로 있는 사람, 관절장애, 지체 기능장애, 변형, 4가지가 이제 큰 특징이죠. 지체장애는 말 그대로 신체적, 기능적, 행동적, 심적으로 보면은 신체 발달 느리고 운동장애 가지고 있고 인지 부족 행동으로 비장애 수준에 좀 못 미치고 심리적으로는 열등, 불안, 공격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들에게는 운동, 이동권 이런 서비스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몸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정신이나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이 부족한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감각기도 뛰어나죠,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변경 장애, 지체장애는 일상적으로 많이 보니까 이제 뇌변경 장애는 그 개념이 중추신경 손상, 뇌성마비, 질병, 사고 등등 있는데 뇌졸중, 뇌성마비, 특성은 뭐 운동마비, 감각마비 이제 이런 게 일어나니까 배뇨, 배변, 경련 그러다 보니까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뇌병변 장애도 특성이 신체로 보면은 이제 언어 장애를 동반하죠. 뇌 기능이니까. 그래서 시각, 청각 장애도 장애인이라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같이 있는 만성 질환이 많을수록 이 15가지 범주 안에 중복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지능적으로도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고 행동적으로 봤을 때가 이제 뇌가 운동 기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쫄뚝쫄뚝, 뭐 편마비, 뭐 이렇게 보행장애가 좀 있는 거죠. 뭐 심리적인 특성은 다 비슷합니다. 열등감, 불안, 공포, 공격성.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변병장애도 이 사회적 전이 필요한 거는 운동상 그 신체 기능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걸 겪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요, 뭐 개념 및 원인을 보면 시야 결손 장애로 물체를 식별한 눈이 기능과 결함, 그 다음에 다른 신체적 결함으로 시력이 제한받는 경우, 이제 이 개념 원인인데 이 시야 결속 상태는 0.9%로 대부분 시력 장애, 거의 뭐 99% 시력 장애가 이제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잔존 감각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또 환경과의 현지 접촉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이동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중요성이 많이 상실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는요, 빛, 뭐 색, 전혀 인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중에는요, 어느 정도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냥 시각장애는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약시 이 2가지로 나눠요. 시력 정도에 따라서. 이 맹인 뭐냐면
시각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거나 거의 얻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문자를 읽고 그 다음에 쓰는데 점자를 사용하는데 단독으로 이동할 때는 흰지팡이, 애완견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시, 이건 뭐냐면 시력이 아주 저시력. 교정 시력을 해봐야 0.02 이상. 그래서 이제 이 약시 있는 사람들은요, 시력을 좀 활용해서 일상생활을 좀 하고 또 일반 문자도 가능한데 약시 렌즈를 사용하거나 뭐 인쇄물의 문자를 확대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시력 보조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각장애인의 상징이 바로 흰지팡이죠. 흰지팡이. 흰지팡이. 이 시각장애인은요, 이 흰지팡이가 왜 상징이 됐냐면,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가 흰지팡이인데, 이 시각장애인의 자립, 성취,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가 흰지팡이. 그래서 흰지팡이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징이 바로 흰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의 상징입니다. 이 흰지팡이는 결국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장애물 위치, 뭐 지형, 변화 이런 걸 알려주는 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가 흰지팡이다. 근데 이제 이 흰지팡이를 그냥 막연히 뭐 동종을 불러들인 대상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를 만날 때는 운전자는 주의 좀 하고 보행자는 길을 비켜주고 그리고 도움이 청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흰지팡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넣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또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는요, 10월 15일을 흰지팡이 날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권리 옹호, 복지 증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흰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심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흰지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시각장애 지금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 청각장애. 자, 청각장애는 또 뭐가 있냐면 뭐 청각장애의 어떤 유무, 뭐 보청기 사용 유무, 그 다음에 인공와우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뭐 수화 사용 여부, 그 다음에 뭐 발생 장애 시기, 뭐 등등으로 이제 시각장애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청력을 잃은 사람, 뭐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특성은 청각장애라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라는 어떤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들은요, 대개 언어장애가 있고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능적인 연관은 없고 뭐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도 장애 유형처럼 열등감, 불안, 공포, 공격성,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자아개념에 속해 있다. 이렇게 있거든. 지원이 필요한 게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다는 것들. 그래서 이 청각장애는 자, 보통 이제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데시벨. 30에서 40데시벨, 30데시벨에서 이제 90 이상 데시벨까지 있는데, 이 90데시벨 이상이 이제 귀에 대고 큰 소리를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90데시벨 이상입니다. 30에서 40데시벨은 보통 크기 말소를 잘 알아들 수 있습니다. 한 70 정도 되면은 소리를 크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는 어떤 듣는 능력에 따라 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뭐 일반적으로 그 대뇌피질의 어떤 청각에 이르는 청각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듣기 어렵게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들리지 않는 상태, 또 들어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가 1m일 때 평균 청력 레벨별로 청각장애를 들린 상태가 데시벨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1m로 보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각장애는 원인은 뭐 당연히 청력 손실이고 뭐 유전성 난청 정도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원인 불명이 한 20%, 25%. 그 다음에 뭐 기타로 약물에 의한 난청, 이어폰 음향에 의한 난청, 외상에 의한 난청, 질병에 의한 난청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발음이 약간 고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에는 보청기도 있고 인공와우 이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장애. 자, 언어장애는 말 그대로 뭐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음성, 뭐 말과 리듬, 뭐 발성 이런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 시행령에서 보면은 언어장애인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언어장애 발생률은 한 5%, 우리나라 인구에. 뭐 그 종류별로 뭐 언어 발달 지체, 실어증, 구음장애, 음성장애, 뭐 뇌성마비에 따른 언어장애 뭐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장애는 보통 언어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음성 기능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구음기관에 조음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장애는 뭐랄까나 청각장애와 동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적장애나 뭐 뇌성마비 등에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관상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합성해낼 수 있는 언어 보조장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AAC라고 합니다. AAC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보통 뭐 태블릿 PC 같은 형태의 기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콘을 사용해서 원하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언어장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마지막에는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안면장애, 안면장애. 요거 언어장애까지는 설명드렸고요. 안면장애는 개념이 원인을 보면은 안면부 얼굴이죠.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의 지속, 그 다음에 사회 활동에 제한을 겪고 선천성 기형, 화상, 피부질환, 피부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안면장애 형태를 보면 큰 점, 그 다음에 뭐 선천성 기형, 화상, 피부질환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언어장애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약간 혐오스러움, 그러면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 많이 배제가 되는 게 많죠. 사회적 배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안면 성형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사회적으로 분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안면장애입니다. 뭐 안면장애인 사람들은 이렇게 마스크나 아니면은 모자나 아니면 이런 거 쓰고 최대한 노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좀 피해 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안면장애는 사실 그 구체적으로 본다면 안면에 큰 흉터가 있거나 아니면 모발이 결손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함몰되거나 코가 함몰되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안면의 어떤 60%, 그러니까 얼굴 안면에 60%가 약간 변형이나 결손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럴 경우가 이제 안면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안면장애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등등 피부질환, 피부암, 뭐 변형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면장애가 사실은 그 엄청 많은 인구는 아닌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안면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혐오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어디만 나가면 시선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외출도 좀 많이 못하기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대인관계도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애인 복지가 이제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가 복지국가로 가고는 이제 완성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장애인 복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장애인 복지가 부족하다. 아 그러면 진정한 복지국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복지가 보편적으로 정상화 개념으로 잘 되려면 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또 손이 많이 가고 또 국가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어떤 분야는 장애인 복지다. 이렇게 이제 이 장애 종류와 범주를 한번 공부해보면 벌써 확 피부로 와닿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